자, 이제 선거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또 바빠질 때가 됐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 코너를 진행을 하는군요. 조차가 파헤친다. 경성대 조경은 교수, 부경대 차재건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약간 프로젝트로 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두 분의 스케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선거 때만 모시는 거니까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케줄 많이 비어 있는데. 그래놓고 부르면 그렇게 안 와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어제부터 굉장히 좀 핫 이슈인데 이제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오거돈 전 시장의 가족들의 땅이 있다. 그래가지고 단독으로 일면 머리 기사에 실렸고 뭐 여기저기 모든 언론사에서 다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 저는 중앙신문 특히 이제 조선일보가 좀 크게 좀 잘 낸 것 같은데 저는 뭐 사실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옛날부터 있어왔던 이야기고. 그다음에 저는 또 그 대한제강이나 오거돈 일가가 갖고 있는 땅이 사실은 그 원래 있던 공장 부지가 사실 이렇게 수용되면서 대체 부지로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 대체 부지로 받은 땅이 사실은 보면 이 가덕도 입구기나 하지만은 그 원래 공장들이 들어서게 돼 있는 공단인 거죠. 뭐 그런 관점들이 조금 저는 이해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혹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거돈 일가의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부분하고 저는 이 신공항 추진하는 부분하고는 좀 완전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가 마치 공사를 구분하듯이 그는 명백히 공사를 구분해야 되고, 그다음 오거돈 일가가 만약에 그런 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불법한 면이 있으면 그거는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파헤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저는 중앙에 있는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특별법에 저는 좀 생태계를 내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활용하는 건 저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면은 그러니까 가덕 신공항 그래서 추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되고 저는 부산 시장 선거판에도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공장 부지고 지금 땅이 있긴 있어요. 가덕도에 땅이 있는데 이게 1,488제곱미터니까 450평 정도인데 여기 뭐 평당 30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5억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살 때에 2005년에 샀더라고요. 네네네. 2005년에 살 적에 비해서 지금은 아마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 이제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현시가보다 반에 내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뭐 낚시를 좋아해서 별장 짓겠다고 샀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우리 여론보다도 언론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보도의 태도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넓은 평은 우리가 뭐 이렇게 제곱미터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2만 몇천 평 되는 대한제강의 공장 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굉장히 큰 부지이긴 한데 아까 우리 차 교수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때 대체 부지를 받고 하는 그런 공장지대이니까 그래서 좀 우리 여론도 이게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하고, 그러나 다만 이제 최인호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리 한국의 여론이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걸 아니까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죠. 그러니까 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내부 정보 같은 거를 자기들이 빼돌려 가지고 그 땅을 미리 사놓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LH 공사인가 그죠? 그렇죠. 서울에 이제 그게 나오니 그게 합쳐져 가지고 같이 오해의 소지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거는 뭐 대단히 저는 중앙 언론이나 아니면 적어도 가덕도 특별법을 다른 시선에서 보는 쪽에서 대단히 입체적으로 저는 공격하는 그런 포인트로 삼았다고 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뉴스가 난 다음 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LH 공사에서 이제 직원들이 미리 광명 시흥 땅을 사놨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LH는 비리인 게 틀림이 없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미리 정보를 사실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관련되는 부서의 정보를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분명히 그건 비리고 잘못이고 이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경선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경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양당의 이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경선 투표 오늘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6일에 이제 민주당이 결정이 되는데 일단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춘 예비후보가 우위가 진행 중인데 요게 과반이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또 하더라고요.
과반 그냥 넘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어렵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현재 상태로서는 과반 넘어서 아마 결선 투표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결국은 뭐 예컨대 여론조사를 통해서 2,000표, 그다음에 일반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하면 한 7, 8천 표 정도 모아지면 10,000표 정도가 아마 그 당락을 가르게 될 건데 그 10,000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그 결선 투표 가려면은 적어도 한 4,800표 정도를 변성환 후보가 득표를 해야 결선 투표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득표력을 저는 변성환 후보가 갖고 있다고는 좀 평가하기 어렵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는 그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은 조금 없다. 그런데 결선 투표 가는 순간 저는 굉장히 그 부분 김영춘 후보한테는 대단히 좀 어려운 싸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박인영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아마 합종 연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변 후보가 이제 초기에 비하여서는 많이 치고 올라왔다고 네. 변성환. 하더라고요. 네. 네. 변 후보가 치고 네. 올라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영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반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통과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가면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보세요? 예, 근데 경선의 이벤트 효과는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만. 예. 그런데 결선 투표를 가가지고 김영춘 후보가 만약 결선 투표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건 김영춘 투표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사실 깔아먹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뒤집혀가지고 김영춘 후보가 아니고 변상훈 후보로 만약에 결선 투표에서 바뀌었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큰 좀 업체의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경선 이벤트 효과 맞물려서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현재 상태로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없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상대방인 야당에서 예. 이제 확실하게 한 사람이 후보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벌써 경선 과정에서 그런 그 결선 투표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좀 많다고 오히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좀 저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준비된 사람이 저쪽 후보가 후보를 기다리는 그런 입장으로 그렇죠, 사실 가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좀 불리한 사실 측면이라고 오거돈 전 봅니다. 시장의 성범죄 때문에 일어난 예, 선거기 때문에 그 원죄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데 본인들끼리 막 치고받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오히려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다. 그런 게 네, 안 좋은 네.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잔치가 될 수는 없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잔치라기보다는 저는 좀 안정감 있는 어떤 여당 후보가 뭔가를 정책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 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선거 형태로 가는 게 저는 민주당한테 유리한 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토론회를 쭉 지켜보면 사실은 그 기조는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물밑에서 엄청난 그럼요. 보입니다. 제가 볼 땐 변성환 후보하고 박인영 후보가 네. 같이 합해가지고 김영춘 후보를 공격하는 것들이 저는 상당히 예리하게 또 보이는 측면들도 있더라고요. 정치가요. 네. 보여지는 무대에서 연출되는 것은 정말 10%도 안 되고 항상 무대 뒤나 복도에서 예. 이루어지는 정치가 훨씬 더 치열하기 때문에 물밑에서는 아니 그리고 그렇죠, 저는 그렇죠. 제가 이제 민주당 경선 토론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사마다 돌아다니면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진행을 했는데 지난 일요일에 네, 첫 번째 질문을 딱 던졌는데 정말 후보들이 딱 2분 딱 기조 발언하고 그 다음에 1분 질문하고 1분 답변 듣고 이거를 정말 사전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오히려 토론회 재미를 위해서 좀 티키타카 답변도 짧게 하고 네, 짧게 네,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영춘 후보가 예의를 지키라고 해서 저희가 예의를 좀 지켰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약간 좀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실 마스토론 여기에 비하니까 조금 그런 맛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죠. 너무 우리가 MSG에 좀 많이 길들여져서 약간 해서. 맞짱 토론이 훨씬 더 재미있어 그렇죠.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권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런 좀 네거티브적인 그런 측면, 뭐 예. 정당 싸움보다는 오히려 정말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좀 미래 선거의 관점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그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훨씬 더 저는 좀 방향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저도 듭니다. 똑같은 생각을 네. 했어요. 이렇게 이 시청을 하고 보면서 네. 많이 좋아졌다. 토론 환경이, 네. 토론 내용이. 옛날에는 정말 뭐 서로 싸우기에 바빴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정책 토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부각이 되어서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 재미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데 사실 매일 가정사 들추고 이런 거 지겨웠거든요. 지겹죠, 진짜. 지겹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네. 그런 어떤 그 정책을 토론하면서도 위트를 날릴 수 있는 게 그게 예. 약간 네. 선진국형인데 네. 이제 또 그렇게 또 학습이 나중에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할 내용이 있으면 저는 할 필요는
네, 네네네. 충분히. 짚어야죠. 예. 도덕적으로 짚어야죠. 네. 그럼요, 것들에 그럼요. 대해서는 짚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현재 1위를 여론조사에 달리고 있는 김영수 후보 같은 경우에 경선에서 승리해가지고 본선에 진출했을 때 지금 상대당 후보 박형준 예비 후보가 지금 현재 1위니까 이게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어찌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어떤 네. 면에서 보더라도 따라잡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저는 명백하게 이제 지난 한 11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여론조사의 트렌드를 보면은 네. 아주 조금씩이지만 김정춘 후보는 상향 곡선들을 조금씩 그리고 있는 부분들은 명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초반에 조금 올랐다가 굉장히 스테디하게 좀 유지해 나가는 네네. 그런 틀들이 있어서 김영춘 후보가 얼마만큼 그걸 캐치업하고 빨리 속도를 내는가에 좀 따라 달렸지만 결국은 본선 과정에서는 조금 좁혀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네. 많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이렇게 추월할 정도까지 가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는 의미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 있는 보선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런 그 운동이나 정책에 대한 홍보라고 하는 것이 1년 뒤에 있는 이제 정식 시장 선거와 그다음에 3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부산의 여론이나 부산이 현 여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지 혹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 예. 선거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대선에서 이제 영남권 전체 표심을 본다면 그렇죠. 여기서 웬만큼 나오지 않으면은 네, 좀 네. 힘들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전반적인 그 마스터 플랜을 예. 제대로 홍보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또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국민의힘 경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00% 이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제 나옵니다 오늘. 역시나 뭐 박형준 예비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이변이 없을 거예요. 네, 그죠? 아마 네. 이변이 없을 거다. 예, 저는 이번 갖기가 굉장히 힘들다. 사실 경선 과정에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이현주 후보가 박형준 후보의 개인사에 대한 뭐 그런 공격들을 통해서 네거티브를 통해서 사실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초반에 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워낙에 철저하게 중앙당과 시당에 의해서 관리되다 보니까 불거져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한은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그대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이제 세 사람이 후보 아닙니까? 예, 예.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후보인데 그런데 이현주 후보가 파이팅은 좋은데 자기 정책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약간 옛날식의 그런 그렇지, 네거티브 또 쪽으로 네거티브 좀 방식을 예, 썼다라고 예. 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져왔고요. 음. 물론 나는 이현주 후보가 시장이 되는 데에만 목적을 과연 두었겠느냐.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혹은 또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행보와 상관돼서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박성훈 후보 예, 같은 예. 경우에는 사실 이현주 후보가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낡은 정치와의 연대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계속 그렇게 경제 전문가 내지는 새로운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를 심어야만이 예, 예. 다음번에 행보가 정해지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합쳐지지를 못했던 거죠. 오히려 이현주 박민식 단일화가 네. 그리고 3자 단일화 안 한 박성훈이 더 득을 본.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세 사람이 단일화 과정에서 다 자기 챙길 거 다 챙겼어요. 그렇죠. 박민식 후보는 박민식 후보대로 자기 챙길 거 챙겼어요. 그럼요. 예. 기본적으로 뭘 챙겼다고 보세요? 저는 뭐 뭐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 같은 거 지역구, 본인은 지역구, 당협위원장 받은 거예요? 네, 네, 그런 네, 것들을 네. 다 저는 챙기는 그렇게 본다. 계산을 저는 굉장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일화가 이현주 후보와 박성훈 후보가 어려운 부분들은 다 단일화하지 않아도 자기 챙길 거 다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다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는 그런 정치학을 말씀을 공부하는 봐야 되죠. 사람들의 그런 시각에서는 그리 보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내심의 목적이 뭐였겠느냐 하는 네. 거죠. 일단 다 챙길 거 챙겼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2위가 누가 될지 좀 관심이 많이 쏠리더라고요. 네네. 박성훈이냐 이현주냐 2위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희들은 너무 많이 틀려서 아니 뭐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재밌잖아요. 이현주 후보가 어느 정도 좀 유지는 하지 않았을까 뭐 아.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만 근데 대단히 저는 모르죠. 박빙이거나 뭐 네, 아니면 네, 모르죠. 정말 업셋이 일어나거나 그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앞으로 만약에 이제 여론조사가 이렇게 됐다에 따라서 이현주나 박성훈 후보 이 두 후보의 미래가 좀 결정이 될 수도 있겠군요. 누가 2위를 하냐에 따라서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음. 앞으로 제가 볼 때 부산 정치를 이끌어갈 국민의힘의 미래 차세대
리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좌표를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렇죠. 부여할 2위라는 수도 게 있는 또 거죠. 중요한 게 중요하죠. 1년 후에 바로 그렇죠. 선거니까 또 경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직 만약에 시장과 어떤 대결을 하느냐, 경선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할 것 아니, 같아서. 두 분이 다 이제 정치를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 누가 후보가 되고 최종 되고 이거는 뭐 시간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니까 지금 뭐 우리가 보통 선거할 때마다 뭐 공약을 봐야 된다, 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들을 보면은 물론 현실적인 공약을 많이 내놓기도 했지만 너무 무슨 이게 과연 부산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공약도 많고 해서 그렇죠.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후보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진짜 1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저희들이 이번 시장 선거를 뭐 1년 플러스 4년에서 5년 시장 선거로 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1년 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장, 그게 저는 정말 현실성 있는 현실감을 가진 시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시장 후보가 내놓는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과대하게 포장되어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철한 눈을 저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네. 보고 정말 실현 가능하냐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따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도 뭐 말할 수 있는 건 많죠. 뭐 300년 후에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차 교수 나가시는 모양이다. 300년 후나 오래 사십시오. 저는 그런 분명한 맞아, 눈을 맞아. 유권자들이 동의, 가질 동의.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양쪽에서 다 뭐 메가시티 이야기도 네. 하고 가덕 신공항 이야기도 하고 뭐 동남권이 세계적인 그런 어떤 발전의 기반이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걸 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1년 동안에 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본선에 가면은 그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본선에 가서는. 네네. 아니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1년 후에 다음 시장에 잘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내가 이걸 할 건데 1년 후에도 물론 재선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재선을 해야- 할 해야 거라고 생각하고 되겠네, 그 포석을 해야죠. 다지고 그다음에 예. 얘기를 해야지 그게 유권자들한테 먹히지. 그 본선에서 시민들이 볼 거는 예. 1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네. 구체적이냐 이런 것들에 네, 대한 네. 포인트를 두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됐는데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된다 보세요? 저는 가덕특별법은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게 본선까지 완전히 좌우할 만큼 굉장히 끝까지 가는 효과를 낼 거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되게 상대적인 겁니다. 특히 가덕특별법에 의해서 사실 힘을 받는 거는 여당인데 예. 여당이 지금 그 국민의힘이 거기에 사실 물타기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네.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이를 내면서 어떻게 후반부로 본선까지 끌고 갈 거냐 그 아젠다를 저는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네. 특별법과 관련된 메가시티와 연결된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거나 뭐 이런 네네. 방식으로 좀 이어나간다면 훨씬 더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가덕도 특별법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 뭐 이런 예. 것들은 명백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워낙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국내 전체로 볼 적에는 부울경을 빼면 반대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대규모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1년 사이에 어떻게 진척을 할 거냐. 항상 또 이제 법은 통과가 되었는데 1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양당이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그걸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갖다가 1년 동안 해내겠다라고 하는 거를 약속을 하고 그게 실현 가능한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근데 중앙 언론이 계속 저렇게 이렇게 뭐 오던 일과 땅을 갖고 문제 삼으면서 계속 이 가덕도 특별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오히려 예.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은 거다. 네. 그리고 이게 정부 여당에 힘 있는 후보가 없으면 언제 무산될지 모르는 거다. 이런 프레임을 사실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그죠. 왜 부산만 이러냐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항공 마피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가 원전 마피아를 이야기했듯이 항공 마피아 문제도 언론이 좀 집중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공항하고 그다음에 네네네. 대형 항공업체들하고 국토부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하고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지 예.
예. 저희 항공 마피아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면 저는 조 좋겠습니다.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정의당에서 연일 이 특별법을 두고 4대강에 비유하면서 뭘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4대강하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네. 4대강은 사실을 왜 갑자기 진짜 갑툭튀가 제가 볼 때는 4대강이라면 이 가덕도 신공항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럼. 1980년대부터 그 문제의식이 싹 떴고 90년대를 거쳐서 2002년 정도에 사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예. 정말 수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저는 4대강을 비교하는 거는 정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지고 나면은요, 뭐 고추 말리겠다는 사람 진짜 조금 띄워줘가지고 네, 맨날 예. 고추 좀 말리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와가지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정의당 부산시당 차원에서도 조금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예, 정의당 어쨌든 메시지는 계속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공식 입장은 없는데 제가 다른 SNS를 보니까 부산시당도 일단 환경훼손 때문에 네, 배를 예. 같이 하는 건 맞는 것 저는 같더라고요. 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훼손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거는 저는 맞다고 네. 보고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네. 저는 정의당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지역